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취임을 40여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경제 분과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구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코로나 피해 금융 지원안으로 배드뱅크가 급부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서 인수위가 윤 당선인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 거시경제 다루는 1분과 그리고 산업일자리를 다루는 경제 2분과 인수위원들이 이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조금 눈에 띄는 게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도 함께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크게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이제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은 경제 1분과, 그래서 거시경제 금융을 맡고 있고요. 2분과에서는 일자리 산업정책, 그다음에 과학기술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과학기술과 경제는 서로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경제 1분과, 2분과, 3분과 업무를 동시에 업무 보고를 받겠다. 이래서 오늘 오전부터 세 분과가 합동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수위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꾸려갈 것인지 이 대목은 대선 공약이나 각종 정책 토론에서 어느 정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시장 경제를 위주로 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 확고하게 방침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 한계도 있고 또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전 정부가 해왔던 것과의 조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인수위를 통해서 인수위가 현재 정부의 각 업무, 부처 업무 현안을 보고받고 그것을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조화시킨 그것을 오늘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업무 보고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 나오는 얘기들은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9일 이후에 실제로 새 정부를 맡아서 5년 동안 꾸려갈 우리 경제 정책의 기본 골격과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이렇게 합친 것은 여기에는 윤석열 당선자의 오랜 그 철학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성장 기조가 너무 오래 고착화돼서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저성장 구조와 또 하나의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잘 못 되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는데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퀀텀 점프를 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거시경제도 좋아지고 또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평소 철학이었는데 그 대목이 오늘 상당히 지금 쟁점 가장 핵심 논의 사항으로 지금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철학이 드러났다는 분석이신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또 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제를 위해서 배드뱅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배드뱅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배드라는 것은 영어로 BAD, 나쁘다 또는 불량하다 이런 뜻이죠. 배드뱅크라는 것은 불량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불량은행을 만드느냐. 그 목표는 굿뱅크, 그러니까 좋은 은행을 유지, 발전, 보호시켜서 국민 경제를 한 걸음 더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 금융기관 또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영세 자영업들 또 중소기업인들 일부에게 지금 대출 상환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세 차례, 네 차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이 돈을 이제 제때 갚지 않도록 한 것은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와서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은행의 부실이 커져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돈을 갚아야 될 영세 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상환을 유예할 때는 좋았지만 그게 덩치가 몰리니까 이제 한꺼번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대목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배드뱅크를 얘기한 겁니다. 배드뱅크라는 것은 정부 예산 등으로 해서 어떤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금으로 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사모으는 겁니다. 사모으면 기존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좀 가격은 떨어지지만 떨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때 은행들은 은행 경영이 정상화된다. 그래서 굿뱅크가 된다. 그래서 굿뱅크를 위한 배드뱅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배드뱅크는 그 이제 모든 나쁜 채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환 유예된 채권이 291조인데요. 예. 이자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죠. 약 300조를 넘어가는 이 거대한 돈을 시중은행, 일반 국책은행에서는 완전히 분리해서 배드뱅크라는 불량은행에서 불량 채권을 이제 그 영세 중소기업인들이나 상인들과 대상으로 어떤 갚을 거는 갚고 예. 또 정 갚지 못할 거가 있다면은 그동안에는 일정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수 국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네. 현재 지금 정부가 50조의 추경을 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추경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정부가 추경을 하면 그 돈으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은행도 좀 도와주고 예. 또 영세 상인들에게도 좀 상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상환 일정 재조정이라든지 예. 리스케줄을 한다든지 또 자발적 자구 노력 계획을 발표하도록 해서 우리 경제에 코로나19로 생긴 이 금융 이 부실 덩이를 좀 해소해 보자라는 것이 오늘 또 인수위에서 나온 아주 큰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IMF 때도 이런 희망 금융이라는 이름의 부실 배드뱅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과거 사례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때는 어땠나요? 현재 지금 IMF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부실 은행을 운영을 했고요. 또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실뱅크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실뱅크에서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한꺼번에 다 사주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은 수익은 좀 떨어졌지만 싸게 파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부실 채권 은행에서는 일정 기간 돈을 이자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부실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더 이상 추가로 자금을 받아오는데 또는 신용 등급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데 그 대목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정부가 예산으로 또는 은행 공동기금으로 통해서 조금 해소를 하고 또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 돈을 못 갖고 있는 측에 대해서는 정말로 돈을 갖을 수 없다면 파산 절차를 받고 자금을 청산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개별적으로 여유를 두는데요. 네. 기존의 이 대출 상환 유예 정책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6개월씩 연장해 주는 것인데 반해서 예. 배드뱅크를 해서 만들게 되면 각 채권의 특성에 맞게 빨리 갚을 것은 빨리 갚고 또 어려운 데는 조금 더 페널티를 주면서 늦게 갚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의 지금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 큰 틀에서 일단은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이 돼야 한다 이런 제안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대한상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우리나라에 학회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4개 학회가 예. 인문사회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학자 1000여 명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학자들의 우리 네. 사회의 지식인들이 의견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게 1등으로 나온 것이 역시 좋은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한 강력한 요구입니다.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뭐 과거 정부도 했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첫 번째고요. 그냥 대충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또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좋은 일자리. 그 대목의 첫 번째 방점. 그다음에 두 예. 번째 방점은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엄중한 메시지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시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예.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노조의 경직된 구조를 좀 막겠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할 것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할 것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통상무역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대목은 첫 번째가 윤석열 당선인은 소득 불평등 해소 잘 못할 것이다. 예. 두 번째 탄소 중립, 그린 경제로서의 속도 이거 잘 못 낼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인구 저출산 대책을 잘 못 낼 것이다. 이렇게 각 학자들이 전망을 했는데요. 예. 이 대목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그 인수위 측에서는 학자들이 잘한다고 한 부분은 더 주마가편으로 더 발전시키고 못한다고 한 대목은 이 사회에 우려가 우리 지식인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윤석열 당선인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전기요금은 이제 킬로와트 시장 6.9원 오르는데 가스요금 인상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8% 인상 소식인데 지금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무래도 서민 가계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기와 가스는 공공재 중에서도 생필품입니다. 예, 가스 켜지 않으면 취사를 할 수가 없고 전기 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생필 원자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가격이 한동안 계속 안정세,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릅니다. 4월 1일부터 전기값 오르고요. 또 가스값도 오르는데 현재 지금 전기값, 가스값 오르는 거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서막에 불과하다. 전기값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원료 연동비 이것은 원래 올리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포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오를 요인들은 눌러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것만 찔끔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가면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라든지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차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전기값, 가스요금, 도시가스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대목에 우리 경제 운영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 언급해 주셔서 지금 유류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유류세를 20% 인하한 상태인데 확대 여부를 이제 다음 달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30% 선까지 확대가 되면은 얼마나 또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 달 5일 물가 안정 대책 회의를 갖고 유류세 인하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유류세는 4월 달까지만 20%를 낮춰주는 걸로 한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연장하느냐, 뭐 그것은 확정적인 거 보이고요. 연장을 하면서 그 인하 폭도 기존의 20%에서 30%로 좀 50%를 더 늘리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 일단 뭐 가격 하락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국제 유가 상승분보다는 유류세 인하 폭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오르는 유가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 유류 방출, 긴급 유류 방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국제 유가 향방이 국제 유가 우크라이나 사태, 예. 공급망 물류 이런 것과 국제 유가의 가격은 상당히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과거 이제 경제 읽기 시간에 30%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카드다. 왜냐하면 그 이상 이제 한도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라고 했는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다른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할당 관세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네. 할당 관세라는 것은 영어로 allocate. 그러니까 원래 관세는 법에서 몇 퍼센트 받는다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이 할당 관세도 유류세처럼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할당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관세를 낮춰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수입 물가 중에서도 곡물류, 밀, 뭐 옥수수 이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거긴 들어올 때 관세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관세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든지 예. 이런 류의 어떤 추가 대책, 그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비축 농산물 이런 네. 것을 집중적으로 푸는 것이죠. 만약에 러시아 사태가 뭐 우리 기대하는 대로 앞으로 뭐 한두 달 내에 끝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비축 쌀 같은 농산물을 긴급하게 방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물가 상승기에 나타날 수 있는 틈새를 노린 매점 매석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물가 대책 회의를 통해서 엄정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전기, 가스,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이 가정이나 이제 생계에도 국한이 될 수도 있지만 산업에도 필연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산업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산업 생산 지수가 1월에도 하락 지표였는데 지난달 2월에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국면에 대해서 전망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제가 생산, 소비, 분배 이런 사이클로 움직여가지만 역시 그중에도 국민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산이 있어야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고 분배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 생산 지수, 우리나라 전 산업의 생산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 우리 경제의 내실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예. 이게 지금 1월달, 2월달 연속으로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0.2% 감소를 했어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계속해서 산업 생산 지수는 상향 곡선을 그려왔는데 예. 이게 돌연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그 내막을 놓고 보면요. 예. 업종별로 이래 놓고 볼 때는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반면에 예. 제조업이라든지 광업 이런 쪽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업 생산의 마이너스 현상은 서비스 업종에 특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자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요. 자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소비가 우리 오미크론 때문에 대면 활동이 굉장히 갑자기 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요인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네, 특히 설비 투자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설비 투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지금 나오는 것은 소매 산업 활동을 좌우하는 요인들인데요. 소매 판매,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요인이 있는데요. 설비 투자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현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데다가 지금 그 물류난으로 인해서 네. 그 물류 공급의 안전적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제때 늘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좌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결국은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이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캐파 능력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계속 코로나 이제 극복 이후에 계속 조화만 지고 있던 경제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는 것 같은데 이 대목이 뭐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하여튼 새로운 변화가 왔다. 그런 점에서 신속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6%대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리가 높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계속 상승되는 속도를 보면은 뭐 올해 안에 7%대 대출 금리도 나오겠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담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줄인 건데요. 서민들이 아파트 한 채를 확보한다든지 뭐 또는 그 아파트의 일정 자금을 보충적으로 내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릴 때 융자 받는 돈인데 이 금리가 6%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지금 은행별로 우리은행이 6.0%가 돼버렸죠. 예. 이 금리가 한때 2%대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벌써 3배나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인데 거기에 비하면 무려 4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은행들이 이제 갑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은행 대출 금리를 올리더라도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장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 예. 그다음에 시중의 금리가 오르는데요. 특히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가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있는데 거기서 예.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채권 금리입니다. 현재 정부 재정적자에서 국채를 찍어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주담대에 연결이 되고 영끌한 사람들 또는 집을 담보로 대출 빌은 사람들이 그 추경에 지금 역풍을 그대로 맞고 있는데 네. 지금 앞으로 정부가 추경을 지금 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한 추경은 괜찮지만 만약에 국채를 더 발행하면 저 금리는 더 크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